94페이지 한번 봐봐요. 94페이지에 보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이거 별표까지는 하락하고 이제 스톱을 했는 것다, 이 말이지. 지지난주에. 자, 근데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부분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주제라, 이 부분.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자라는 부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고용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용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누구? 중개보조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고용인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하는 거잖아요. 고용하게 되면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해라 하는 것도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이 고용인이 고용이 돼 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거다, 이 말이지. 할 거다, 이 말이지. 그 업무상 행위에 잘못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책임을. 자, 근데 제가 지금 잘못의 내용은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틀만 잡기 위해서 잘못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실전 시험에서 상당히 어렵게 낼 때는 이 고용인의 잘못의 내용까지 제시해가지고 물어요. 어떤 내용의 잘못을 저질렀는 걸 제시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다, 이 말이야.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고용인이 직접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안 져야 한다? 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법적 책임을 따지자라는 부분이잖아요. 법적 책임 항상 민사 책임, 그 다음 행정상 책임, 그 다음 무슨 책임, 형사상 책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 내용에 따라서, 잘못의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 책임을 따질 수도 있고, 두 가지 책임질 수도 있고, 한 가지 책임질 수도 있고, 그런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일단 직접 잘못을 저지른 고용이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된다, 말이지. 또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해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라는 이런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된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행정상 책임을 질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또 이 잘못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3년짜리나 1년짜리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년짜리, 1년짜리까지만은 전 문장을 길게 이야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요리되어 있으니까 재판을 결과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무슨 형?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 책임으로서. 그렇죠? 자, 근데 무엇을 공부하자는 부분이냐면 이건 다 상주로 아는 긴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민사상의 책임을 함께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행정상 책임을 함께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형사 책임을 함께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따져보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으면은 다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왜 집니까? 이리 물으면 그냥 이런 말이에요. 고용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지. 사장님이니까 책임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 그건 도의적 책임론에 각에서 나온 답이다. 우리가 법적 책임을 따져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진다라면 그 책임의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법적 책임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근거를 찾아봐야 돼, 근거를. 알겠지? 무슨 얘기? 근데 이제 근거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는 간주규정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간주규정. 조금 이따 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그걸 간주규정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자, 이 간주규정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진다, 아닌다? 진다. 함께 책임지는 법적 근거는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규정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행정상의 책임도 함께 지는 근거는 바로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사상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지는 근거는 간주규정이 아니라 우리 50조에 보면은 무슨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느냐 하면은 양벌규정 하는 게 따로 있어. 알겠습니까? 그 양벌규정에 따라서 형사상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져야 한다, 안 한다?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간주 규정의 내용 그리고 양벌 규정의 내용을 봐가면서 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내용을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94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1번에 손해배상 책임, 민사 책임이죠. 관로회가 간주 규정 요리 돼 있잖아. 바로 옆에 간주 규정이 나와요. 줄 다 끝나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걸 소위 간주 규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본다 돼 있으니까 의제 규정, 간주 규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는 완전히 단어 갖고 장난을 친 것이 본다 하는 그 글자 자리에 추정한다 해가 O다 X다? X 그렇게 출제한 바가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우리가 의제, 즉 간주와 추정은 같다 다르다?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단어적 장난에 불과한 거고, 자, 모든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그렇대요. 업무상 동그라미면 딱 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 진다? 져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의 법적 성격이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관로안에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이렇게 돼 있다. 그걸 또 줄 거 넣습니다. 책임의 성격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묻겠다, 묻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을 상대로 자 선택적 동그라미, 공동으로 동그라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는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부진정 하는 용어까지는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더라도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연대 책임 관계니까 손해 입은 의뢰인은 고용인을 선택하든 개업공인중개사를 선택하든 아니면 공동으로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부진정하는 말은 소송법상의 용어인데 알겠어요. 반대 개념은 진정이에요. 그 진정연대 책임, 부진연대 책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 하면 시험에는 안 묻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알겠어요. 법적 근거가 연대 책임을 지는 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은 진정연대 책임인데 지금 연대 책임을 지는 근거가 무슨 규정 때문에? 법률의 규정 때문에 함께 연대 책임을 지거든. 그래서 이런 연대 책임을 무슨 진정? 부진정 연대 책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해놨죠. 구상권 동그라미 치놓습니다. 그래서 손해 입은 의뢰인이 누구를 선택해가 손해배상 청구해버렸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연대책임이니까 뭐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직접 잘못을 저지른 누구를 상대로? 고용인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상권 행사했는데 알겠어요. 고용인이 배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손해 입은 의뢰인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의뢰인이라면 누구를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개업공인중개사. 왜 개업공인중개사를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이 또 물으면 이 사람은 직원이고 이 사람은 사장님이고 돈이 있어도 또 안 많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직원이 돈 더 많을 때도 있죠. 알겠어요? 이 사람은 업무 개시 전까지 무엇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라. 그러면 손해 입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배상 능력이 없어. 없으면은 무슨 돈으로 배상받아 갈 수 있다? 보증금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정 설정을 해야만이 등록증도 받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을 그리 만들어 놨잖아. 그럼 이 보정 설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요.
알겠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알겠어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배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배상 능력이 없다 하는 거는 무일푼인 거야.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부동산도 없고, 유동자산도 없고, 한 푼도 없으면 뭐다? 받아낼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정 설정을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다. 알겠습니까? 결국엔 누구를 위한 제도라요?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간주규정 아까 줄 거 있잖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하는 이 규정을 둔 취지가 요 사람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을 둔 취지가 이 사람이 잘못해도 이 사람한테는 책임 안 묻고 누구한테만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요. 양쪽에게 다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로 보여요. 양쪽에게 다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로 보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입장이 돼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면 책임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당연히 져야 되는데도 안 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안 질라고 하면 안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찾다 보니까 우리 법에는 무슨 규정이 있더라? 간주 규정이 있더라? 내가 잘못한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고 안 돼 있나?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고 안 돼 있나? 그러면 내가 책임 안 지고 누가 책임지라는 소리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라는 소리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납득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주장이다라고 판사도 그리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가 1번 판례 봐봐요. 1번 판례의 5번째 줄에 따라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간주규정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판결인데 알겠어요? 따로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우리가 이런 사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봐봐요. 이 아쉬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자기가 직접 잘못을 해놔놓고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어찌됐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는다, 안 찾는다? 막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무슨 규정이 눈에 띄더라? 간주 규정이 띄더라. 그러니까 내한테 책임 묻지 말고 누구한테 책임 물어라?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책임 물어라. 이런 취지의 규정 아니냐? 이렇게 소송이 계속 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이겼다 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쉬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10월 달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한 문제 딱 모조리가 떨어져 봐요. 가채점 결과. 가채점 결과 한 문제 딱 모조리 봐. 아무리 봐도 이 신청할 문제 있어 빈다, 없어 빈다? 없어 비는데도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뭐다 이 신청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 나선다, 안 나선다? 나서고 그 나서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뭐 글쎄 요거는 이 신청해 볼 수도 아니겠나 그런 이런 언지를 주면 뭐다 그 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또 전문가 찾아다니면서 노력한다는다? 합니다. 1년 더 공부하니.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저희들이 중개받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도 그런 사례들 많아요. 들어보면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야.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안 지고 싶으니까 위에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그런 뭐 근거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의외로. 알겠습니까? 그런 건 변호사한테는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겠어요. 동그라미 2번 판례하고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손해배상 책임 주제가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판례라. 알겠어요? 이 2번 판례와 3번 판례는 일단 요것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 항상.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무슨 상계? 과실상계 가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데 잘 봐봐요. 이것만 이야기할게.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문장 읽어주면 그것도 끝이라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뭐다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잘못이라는 것은 고의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과실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고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과실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고의가 있겠나 없겠나? 없지. 피해자는 지가 고의로 지 스스로 피해를 발생시킨 놈이면 그럼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이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한테도 과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과실이 있고 요 놈한테도 과실이 있으면 무슨 상계가 가능하다?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책임을 좀 깎자 이렇게 주장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요 놈이 과실은 아니고 뭐 고의의 잘못을 저지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놈한테 뭐가 있더라? 과실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면 뭔다? 뭐 한다라는 거야. 니도 잘못한 게 아니나?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근데 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 책임을 좀 깎자 주장한다면 뭔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걸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게야.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상대방의 뭐를 이유로?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한다면 뭔다? 뭐 한다라는 그 판례가 2번과 3번 취지라요. 알겠습니까? 그거죠. 요거는 재밌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100% 맞아떨어지진 않을지 몰라도 이거 똑같아요. 멘트기 때려놓고 뭐다? 피하지 와. 니도 못 피한 책임이 안 있나?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좀 깎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뭐다? 손해배상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라는 것이 뭐다? 요 두 판례의 취지다. 자, 그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논리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상의 책임부터 먼저 봅시다. 95페이지에 양갈로 3번부터 먼저 봅니다. 이제 간주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우리 36조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대상이 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을 당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무슨 내용에 따라 위반 내용에 따라 등록 취소받을 수도 있고 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자격정지지만은 그 위반 내용을 똑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저질렀을 따면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나 중개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대신 행정제재를 가할 뿐 대신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그거 줄 거나요. 위법행위를 행한 중개보조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행정상의 책임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양갈로 2번으로 올라가서 형사상의 책임 문제를 봅시다. 양벌 규정을 봐야 돼. 지금 요 5줄 적어놓은 게 무슨 규정이다? 양벌 규정이야. 그래서 양벌할 때 이 양자 있잖아, 양자. 이거는 양쪽을 말해. 양쪽은 이쪽하고 뭐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요 벌 가는 거는 형벌의 벌이다라는 거예요. 형벌의 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람이 무조건 위반을 했다고 해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 사람이 위반을 하긴 했는데 형사처벌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무슨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위반했다고 양벌 규정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무슨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형사처벌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무슨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양벌 규정.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두 종류가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이렇게 두 규정만 있거든. 그러면 그 조문을 봐봐요.
중개업무 두 번째 줄에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거 줄 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게 몇 년짜리 또는 몇 년짜리 위반 행위를 한 때 3년짜리 또는 1년짜리 위반 행위를 한 때만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구한다? 벌금형 동거남일처. 벌금형. 봐봐요. 아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고용인은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3년짜리, 1년짜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잖아. 직접 잘못을 저지른 고용인은 재판받아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뭐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은 양벌 규정이 적용돼봤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은 안 되고 무슨 형에 그친다? 벌금형에 그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아, 벌금형에. 그런데 다만 하는 문장을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이 곧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고용인이 3년짜리나 1년짜리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울였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양벌 규정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됐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벌금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책임을 졌다는 거잖아? 지도 감독을 부실해가지고.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에? 과실 책임이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무슨 형이 선고됐으니까 벌금형이 선고됐으니까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근데 아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을 함께 지는 거는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되는 거는 간주 규정 뒤에는 다막하는 단서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양벌 규정 뒤에는 뭐 다막하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죠?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이라 등장하는 거라. 봐봐요. 무과실, 과실. 한 글자가 붙고 안 붙고. 그 과실 책임 해야 되는데 또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한 글자가 붙잖아. O가 X가. X 이랬는데 또 무과실도 있으면 많이 들어봤다. 걔가 또 이렇게 분다. 이걸 또 무과실 책임 해야 되는데 무자 띠쁘고 또 뭐 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닌다. 하면 X 해야 되는데 또 뭐 이렇게 분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를 그 책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뭐라고 치부해버리냐. 말장난이 심하네. 한단 말이에요. 그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무과실 책임이냐 과실 책임이냐 그 책임의 성격을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데 단어 한 글자 갖고 장난치는 수밖에 더 있나? 딴 방법이 있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장난이라 해버린다. 알겠어요? 자꾸 말장난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자꾸 짜증이 나가 공부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집니다. 알겠어요? 법에서는 그런 게 말장난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충학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증,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이 사람을 다 두드리 뭉쳐가지고 한 글자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등. 이 등이 바로 이쪽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등이 48조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게 바로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하는 것은 위반이거든. 그런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예요. 이런 경우는 양벌 규정과 무슨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간주 규정도 함께 적용되는 거야. 봐봐요. 이 고용인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야.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건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는 누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양벌 규정과 간주 규정이 우회되는 거 함께 적용되는 사례 케이스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함께. 함께 적용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함께. 알겠어요? 자, 이거 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고용인이 알겠어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서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 계약서 같은데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면 위반이거든. 근데 그 서명 및 날인하고 위반한 거는 1년짜리도 아니고 뭐 3년짜리도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소속이 위반한 건 사실이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는 누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서명 및 날인 안 한 그 행위는 무슨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간주 규정은 적용될 수 있는 거다. 간주 규정은. 알겠습니까?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했다고 손해가 발생된 게 있나? 그럼 손해배상 책임질 건 없어. 그러나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거는 자격정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한 거는 누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겠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위반 행위를 하면은 업무정지 사유거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 거야. 무슨 규정 때문에? 간주 규정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전국에 알겠어요. 제가 판단하고 추측하건대는 개업공인 사무실에 알겠어요. 이런 현상들 많잖아.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해가 업무를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업무를 누가 다 하더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매매계약서 작성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작성해요. 하는데 도장을 누가 찍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도 찍고 뭐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찍어야 되거든. 법은.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 다 해놨고도 누구만 도장 찍는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찍었어 안 찍었어요? 안 찍었죠? 그러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자격정지 대상이야.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도장은 찍었잖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안 찍는 바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고 결국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는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찍는 바람에 소속이 안 찍는 바람에 전부 다 그런 위반 사례들이 뭐다? 흔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알겠어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알겠어요? 피해가 커져요. 알겠어요? 법무수인 줄 모르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현실을 딱 추측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법무수인 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위반을 했는데 한번 법에 따라서 처벌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받아보면 이제 법무수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법을 위반했는 거 알아? 아는데 뭐다? 처벌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그리고 다행이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위반을 해. 또 위반을 했는데 또 처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 계속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봐요. 이제 이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불법을 저지르다 나는 처벌 책임질 거 없다. 하면서 자반사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법무수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위반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까다가 한번 적발대가 처벌받잖아? 그러면 뭐라 하느냐면 누구 모씨처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간다고. 남들도 다 그래 하는데.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경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에 관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자, 96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오는데 별표 수두룩화 해놓고 넘어갑니다. 이 표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 놓은 표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고용인에 해당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 놓은 표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다 비교할 것들을 다 비교해 놓은 거야.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모아서 한 문제로 잘 내. 우리가 비교 주제는 잘 물으면 왜 잘 묻냐면 이 비교 문제는 한 문제 갖고 여러 가지 지식을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97페이지로 갑니다. 7절에 인장의 등록 해놨는데, 자, 인장 등록은 네 번째 줄에 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무슨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줄 거예요. 항상 인장은, 도장은 무엇과 연결되는 도구다? 책임과 연결되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세 종류 아이가. 그렇죠?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뿐이거든. 중개보조는 뭐 하잖아? 그러면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될 사람도 누구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뭐 소속 공인중개사라. 중개보조는 그러면 인장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게 그 뒷페이지 봅니다. 98페이지 1번에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의 사용이라고 돼 있죠. 양갈로 1번에 누구 및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즉 중개보조는 없잖아. 그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돼 있죠.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변경했으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이 소리야. 또한 같다 하는 말은 알겠습니까? 그럼 양갈로 2번에는 또 무슨 소리냐면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돼 있죠. 사용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등록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무도 있다? 사용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규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이 도장을 등록해 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엉뚱한 딴 도장 사용하면 등록할 필요 있나 없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 의무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등록된 인장을 뭐 중개인이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등 중요한 중개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원이 뭐 임의로 등록인장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면 이런 현상은 우리 38조 1항 6호 관로안을 읽어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으로서 뭐 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중개사무소에 가보면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장님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가 막 푹푹 찍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이 말이지. 사전에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은 거 있겠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존이 임의로 이런 말 쓰는 거잖아. 이것도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천만한 행동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나중에 소장님이 내가 직접 찍은 거다라고 해버리면 뭐다 밝힐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게 드러날 수도 있다. 고객, 의뢰인이 소장님이 찍는 거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의뢰인이 고층에 찌를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가 피해본 게 없는데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의뢰인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잘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중개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으면은 중개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개한 사람이 책임을 질락한다 안 질락한다? 안 질락해. 그러면 의뢰인이 신실하거든. 그러면 이제 주변 제아 같은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 중개한 사람 괘씸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와. 제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어떤 상황인데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뭐다? 이야기 듣는 도중에 중개를 보조원이 다 한 거야. 알겠습니까? 계약서도 보조원이 다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소장님이 누군지 뭐 직접 중개 서비스 제공하는지 그 봤나 못 봤나 이렇게 하면 또 소장님 말고 저는 뭐 중개 보조원이 한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고발 사유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지도감독관청에서 그렇지. 알았어요. 근데 나와도 여러분 뉴스 들으면 다 잘 알잖아요. 알았어요. 지도단속 떴다.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어찌 다 알려지는지 알겠어요. 고마 샷다문 내라 아프고 뭐다. 휴가가 아프고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게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거 하다가 뭐 초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속 떴다 하는 거 연락도 못 받고 문 열고 있다고 그냥 걸리쁘고 뭐 이런 게 알겠어요. 그 지도 단속이 알겠어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상식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시 북구 같은 경우도 구청에 가면은 우리 이 중개업무 담당 부서가 있거든. 부서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데는 뭐 지적과다 하고 어떤 데는 부동산 정보과다 하고 이제 조직마다 좀 다른데 있어요. 있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 담당 직원이 몇 명 뿌이다. 한 명 뿌이다. 그 한 명이 안에서 서류 작업하기도 바쁜데 언제 뭐 다 지도 단속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한번 일제 뭐 합동단속 한다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겠지. 인력 파견 받아가. 알겠지? 북구 아니면 해도 300개, 400개 가까이 되는데, 알겠어요? 그 한 분이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 늘 우리가 사고 터지면은 공무원들한테 인터뷰 딱 따봐요. 인력 부족, 무슨 부족, 예산 부족. 두 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지 알죠? 그 최근에는 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뭐다? 과로사로 뭐 쓰러졌다 하고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알겠어요? 그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 공무원 많이 뽑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양갈로 3번에 봐봐요. 아까 변경됐으면 변경 등록도 하라 그랬죠?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럽니다. 7일 이내 하는 숫자를 또 잘 물어요. 왜냐하면은 신규 인장 등록은 언제 전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만 등록하면 되는데,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2번 인장의 등록 시기와 방법에 나왔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언제 전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 알겠어요? 따라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인장 등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에 신설된 시행규칙이 양갈로 2번이에요.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개설 등록 신청, 2번은 고용 신고로 돼 있잖아.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데 무슨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도 원칙은 언제 전까지 하면 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데 무슨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양갈로 2번은 별표. 그렇지. 그 다음 99페이지가 인장 등록의 방법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세 사람 나왔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그래서 그 위에다 적어요. 개인들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개인들의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신고서를 제출, 신고서 제출 그것도 줄 딱 꺼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작성해가 제출하라라는 이런 방법으로 인장 등록하는데 세 번째 줄에 법인인 개업공인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 돼 있죠? 법인 동그라미 지나놓고 밑에 줄에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 줄 거면 돼요.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게야. 무슨 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해버린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해버린다라는 소리야.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뭐에 따라서?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시죠? 이 이제 분석력이 뛰어나져요. 분석력이.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인장 등록 의무 있는 사람이 누구라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거잖아. 소속 공인중개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다라는 거잖아. 근데 공부를 많이 해가 이제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또 세 종류야, 이거. 그렇잖아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안 있느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라. 두 사람에서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네,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개인들이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건 법인이고, 알겠어요? 그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게 이 분석되어지더라. 분석되어지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개인들은 다 똑같이 뭐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장을 등록하라 돼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할 때는 뭐다? 법인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분석력이야. 알겠습니까? 그러고 봐봐요. 항상 하세요. 가만 봐봐. 인장 등록 방법이 같나 다르나? 다르죠. 구별되죠. 구별되죠. 구별의 기준이 뭐다? 법인이냐 개인이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뭔가 구별해야 될 내용이 나올 때는 뭐를 잘 생각해야 된다? 구별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구별 기준이. 알겠습니까? 구별하는 내용을 공부할 때는 뭐다?
뭐를 잘 생각해야 한다? 구별 기준이 뭐냐라는 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D페이지로 가봅니다. 그 밑에 보충학습은 그야말로 보충학습이라, 알겠어요? 제가 중요하다면 따로 별표할 건데,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봐도 돼요. D페이지 보면은 100페이지에 요 신고서 양식이 있죠? 이 신고서 양식은 그러면 누가 등록할 때 사용하는 거다? 개인들.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101페이지 봐봐요. 3번에 등록하는 인장의 구분해 놨는데, 어떤 도장을 중개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또 읽어봐요.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부직자 육조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또 공통점이 뭐예요? 개인들.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줄에 가족관계 등록부 증등표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성명 동그라미 치놓고 나타난 인장으로서 줄 것입니다.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인 인장 그거 줄 거면 돼. 그러면 개인들이 중개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라 해야 돼요? 아니라도 돼요? 아니라도 돼. 인감도장도 관계없고 막도장도 관계없고 요 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인 동그라미 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상업등기계제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 법인의 인장. 그거 줄 거 놨죠? 이 법인의 인장이 상업등기계제에 따라 신고됐다 하네? 그러면 이 법인의 인장은 법인 인감이다, 인감 아니다? 인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법인은 인감도장을 갖다가 중개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분사무소 줄 거 넣고 상업등기에 따라 법인의 누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 동그라미 딱 지놓습니다. 자, 근데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요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지놓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요 표현 때문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꼭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라. 안 하면은 분사무소에서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은 어디까지 출장 갔다 와야 된다? 주사무소까지 출장 갔다 와야 되는 게야. 불편하니까 따로 등록할 수도 있도록 허용해놨다, 해놨다? 해놨다. 그러니까 따로 등록할 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해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실무로 가면은 사용인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법인의 사용인감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대학교에 가가 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이리 발급받으면은 총장님 직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알겠어요? 총장님 직인은 상식적으로 누가 갖고 있겠어요? 총장님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성적증명서 발급받을 때마다 총장님한테 도장 받아가오나?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 성적증명서 발급하는 부서에 총장님 직인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사용인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 제도는 공부가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끝났다 이 말이지. 자,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풀려야 돼. 안 풀리면 골치 아파.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오죠? 그렇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험 출제할 때 글자 수의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실전 시험에 글자 수의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과목별로 12,000글자 넘기면 안 됩니다. 출제할 때. 알겠습니까? 12,000글자. 12,000글자가 이게 되게 많잖아. 근데 40문제로 나눠봐봐요. 한 문제당 몇 글자? 300글자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300글자면 그리 길다 안 길다? 그리 긴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1분 만에 읽어주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몇 문제가 상당히 길어요. 왜? 어느 문제는 500글자 만들면 돼. 그 대신 어느 문제는 100글자 주입하면 될까,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평균이 300이 된 거지. 어느 문제는 600글자 길게 내면 어느 문제는 뭐다? 50글자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체 40문제가 몇 글자를 넣으면 안 된다? 12,000글자를 넣으면 안 되도록 제한을 해놨어.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한 글자라도 줄이는 것이 맞겠죠? 12,000글자 오버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법조문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는. 그걸 한 글자 줄이거나 하면 우야 되노? 해야 한다. 그거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하여야 하는 걸 해야로 바꾸면 한 글자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때문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로부터 7일 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 7일 내에. 누구의 인장?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개인이죠? 개인이면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맞나? 맞죠? 그렇지. 4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무슨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틀려버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5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한다? 가름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죠? 그 답 4번이잖아요. 그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는 이 표현 있잖아. 여기 기억이 딱 나는 순간 확실히 4번이 X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4번이 틀렸잖아. 근데 어떤 수험생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어찌 운이 좋았는지 알겠습니까? 한 문제가 모지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겐토를 잘 짚어가.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한 거예요. 5번으로. 답은 4번인데. 그렇지. 무슨 얘기지? 근데 여기 만약에 답이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렸다라고 받아주면은 그 사람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사람 잘 만나면 또 이 신청 한번 해봐라. 걔가 구제받을지도 몰라.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쟤를 못 만난 거고, 알겠어요. 또 제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 이 신청 해보세요.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일도 없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아까 법인이 인장 등록할 때는 인장 등록 신고서 작성해가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이래 있잖아? 그래서 5번이 오라는 소리잖아? 그럼 왼쪽에 그림 봐봐요. 서식 봐봐요. 신고서. 신고서 서식은 아마 개인만 사용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개업공인 종별 칸을 한번 봐봐요. 종별에 법인도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이 개인들이 인장 등록할 때만 사용할 것 같으면 법인 칸은 글자 없어야 되지. 있잖아. 그럼 있다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할 때 요다 체크 딱 하고 이 신고서를 작성해가 제출한다는 소리잖아. 왜 댕기냐 이 말이지. 그러면 5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신청해 볼 만은 하다 안 하다? 하다라는 거야.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알겠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더 마무리하자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하는 이 말은 이론적 법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할 때도 이 신고서 서식 작성한다는다. 작성하고 알겠어요?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법인 인감증명서도. 그래가 신고서에다가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해가 같이 내는 거야. 그게 누구의 인장 등록이 된다? 법인의 인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5번도 틀린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신청 해볼 수도 있는 거라. 알겠어요? 받아줄지 안 받을지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어요? 나중에 알겠어요? 기출문제집이 지금 편집이 다 끝나가지고 인쇄작업에 들어갔을 건데 알겠어요? 이제 또 배움 쪽에 기출문제집이 책이 조만간에 나와요. 그게 제 과목 파트를 한번 보라고. 제 과목 파트를 보면은 해설을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달아놨어요.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보면은 해설이 너무 짧아요. 해설이 짧다라는 것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시간은 줄여줄지 몰라도 전부 다 그 외우게 만드는 거다고. 알겠어요? 그 해설을 풍부하게 들어가. 왜 이게 틀렸고 왜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끔 자료를 던져줘야 되거든. 근데 해설이 긴데 나중에 그 해설 부분을 보면은 기출문제집인데 이 신청할 가능성이 이 신청 해볼만하다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청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넘어간 문제들이 제법 많아. 알겠어요? 한번 보시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은 제8절에 등록증 등의 게시 가는데 이 한 페이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할 뭐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어디에 게시하라 돼 있어요? 보기 쉬운 거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별걸 다 동그라미 치라 하지만은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기출문제집에 소개도 안 합니다. 옛날에 기출된 문제에 알겠어요? 중개사무소 내에 어디든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 OX. X라 아무리 추상적인 기준이지만 보기 쉬운 것이라는 기준은 제시했다 안 했다? 제시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추상적인 기준이라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아무데나 게시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래 이제 보기 쉬운 것이 어디냐 하는 건 이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지도 단속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걸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출제하기가 힘들었던지 원본을 4번으로 고체가 틀렸다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원본에다가 진하게 줄 거 넣은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진하게 줄 거 놨죠? 그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인데 누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관로안에 보니까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돼 있죠? 그럼 해당되는 자가 없으면 자격증은 게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럼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안 했어. 안 했다면 그 사무실에는 게시할 자격증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고용했다라면은 뭐다? 소속 공인의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주의를 줍니다.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어요. 그럼 제 자격증도 걸어놓고 소속 공인중개사 거도 걸어놔야 되죠? 근데 제 거는 걸어놨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거를 안 걸어놨어. 개시의무 위반이죠? 위반이면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 개시의무 위반은? 그럼 그 과태료를 누가 받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왜? 개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의 주체가 위반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밑에 문제를 봐봐요.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무슨 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원본 가는 게 답을 만들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소홀히 해가지고 4개를 안 해온 사람은 4가지를 안 해온 사람은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다 걸어놔야 되는 거 같잖아. 어느 영업장소 가도 사업자 등록증 안 걸려있는 사업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식당 가도 사업자 등록증 다 걸려있고 학원에도 사업자 등록증 걸려있고 다 걸려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이거 공부 안 했는 사람 있잖아. 안 해온 사람은 답을 뭐를 답으로 처리한다? 2번을 답으로 처리하지. 보정설정 증명서류가 뭐지? 이래 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공제증서, 보정보험증서, 공탁증서 중에 하나를 걸어놔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걸어놔야 됩니다. 실무로 가마.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놔야 됩니다. 걸어놔야 됩니다. 그럼 안 걸었어. 안 걸으면은, 알겠어요? 아니,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무슨 법 위반이 될까? 사업자 등록은 무슨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안 걸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뭐? 부가세법 위반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실무로 가면은 이 5개는 다 걸어놔야 된다, 안 걸어놔야 된다?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 없지 않느냐? 이 신청 한다, 뭐 한다? 뭐 합니다. 왜 뭐 하느냐? 이걸 해봤자 안 받아줘요. 왜냐면 문제를 봐. 문제 Q 옆에 보면 무슨 상? 공인중개사 법령상 요리 제한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우리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거의 35, 6문제 정도 이상이 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앞에 붙여주거든. 요 붙여주는 이유가 이 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래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103페이지로 갑니다. 9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부분도 알겠어요? 내용적으로 이해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조문으로 규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기억만 하면 돼. 1. 개업공인중개사는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를 딱 쳐봐요. 그 각주 25번이 붙어 있는데 알겠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딴 걸 설명할 거예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되어 있습니다. 또는을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법을 쭉 여러 법을 봤지만은 법조문에 따옴표가 들어가는 법조문은 별로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조문에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따옴표가 붙었다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고유명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 글자라도 띄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에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구로부터 이런 질문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왜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은 다 표현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빵빵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그런 문자를 쓰노? 알겠어요?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답하면 되느냐? 이렇게 답하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18조 1항까지는 몰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사무소 명칭 표시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선택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되는 바람에 한때 많이 썼던 표현이 사라졌어요. 복덕방. 복덕방 하는 표현이 입간판들이 많았는데, 알겠어요? 그게 거의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복덕방이라는 입간판 써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입간판은 복덕방 갖다 씌워놓고, 위에 메인 간판에 빵빵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되면. 자,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그러니까 그 따옴표 문자는 누구만이 쓰는 문자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쓸 수 있는 문자다. 이런 소리가 돼요. 유사명칭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유사명칭도 사용 뭐한다. 누구는? 아닌 자는. 알겠어요? 위반하면 1년짜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네모 박스는 저 앞에서 공부했는 건데 같이 한번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자 해서 소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말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 말하고 뜻이 같나 다르나? 다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무슨 명칭을 사용 못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도 앞에 법 8조에서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8조 2항에서 보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고, 자 2번 그러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뭐한다? 뭐하도록 제한을 해놨어. 그렇다면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 표시할 때는 무슨 문자밖에 못 쓴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못 쓰잖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선택하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못 쓰는 거야. 알겠어요? 중개라는 문자밖에 못 쓰는 거야. 알겠어요? 중개라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시 저 위로 1번 올라가 봅니다. 1번에 그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쳤잖아? 여기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쓴 거다. 제외하는 의미로 쓴 거다. 제외하는 의미로 쓴 거야.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다른 조문에서 부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쓰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이 18조 1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를 제외하고 가리키는 거다. 부칙을 제외하고 가리키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법의 해석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으로 내려갑니다. 3번으로 내려가면 두 번째 줄에 줄 거예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거 줄 것입니다. 자, 옥외 광고물 가능한 간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돌출이든 옥상 간판이든 그 간판 종류는 외울 필요 없고 옥외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했으니까 간판 설치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손님 오고 안 오고는 본인 탓이고. 알겠어요? 간판 설치하는데. 그럼 만약에 설치한다면은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 세 번째 줄 끝에 성명을 표기하여 하며 그거 줄 거예요. 성명을.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경우에는 대표자 있죠? 대표자 동그라미 치고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러니까 간판에다가 대표자, 책임자라는 이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성명의 표기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 마지막 줄로 가봐요.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거 줄 거 넣으면 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뭐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OX. X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가면 뭐 X지. 근데 7mm, 30mm 어디서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그거는 등록해야 되는 인장의 크기야. 알겠습니까? 항상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시험 지문을 보면은 아주 틀리게 지문을 구성해도 이게 어디서 들어본 문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은 알았어요. 이걸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어디서 읽은 거지? 그 출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은 쏘가 넘어가기 쉬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았어요. 뒷페이지로 가봐요. 등록관청은 이러한 명칭 표시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동그라미 칩니다. 대집행의 근거법은 무슨 법이다? 행정대집행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집행이라 하는 거 다 알죠? 말 그대로 지역하면 돼요.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행정기관이 의무 있는 자를 대신해서 행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놓고 대신 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를 한다? 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 대집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풀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는데 1.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법률 가는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2번 하세요. 무자격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래놨어. 알겠어요? 자, 무자격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지금 요 무자격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걸 동그라미 딱 치고, 알겠어요? 치고, 밑에 해설로 가봐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출 문제인데 지금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답이 알겠어요?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답항은 이 2번 지문은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바로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출제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출제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를 의도하면서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로 출제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야. 봐봐, 우리가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알죠? 이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이 말이지, 맞죠? 그럼 자격증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 있나 없나? 있지. 누구? 부칙 아닙니까?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써도 되나 안 되나? 되잖아. 알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쓴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출제한 사람은 이 단어를 무슨 의미로 쓴 것 같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사람을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라 아니라?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라요 아니라요? 아니잖아. 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니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겠어요? 2번이 이 사람은 출제 위에는 틀리게 처리했지만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전제로 놓고 보면은 오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 답은 몇 번으로? 4번 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필증이 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된다. 이건 100% 오라. 알겠어요? 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신청을 해봄지? 한데 뭐 해야 말이지. 알겠어요? 안 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양심상 봐봐요. 기출문제집을 쓰면서 해설을 달면서 4번 옳은 거 맞다 이게야. 옳은 거 맞는데 2번 지문도 뭐다? 어이? 옳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제 눈에 보이는데 알겠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가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3번 지금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위반 시 제재는 암기사항인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하였습니다.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그 철거 절차는 무슨 법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하는데 민사집행법 해가 또 틀렸죠. 5번 지문에 법 이름을 미리 싹 바꿔내잖아요. 이렇게 내는 것도 보면 봐봐. 우리가 법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